안녕하세요. 김충현의 디지털 헬스 백과사전입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그 2편을 준비를 했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미용산업입니다. 최근 미용산업에서도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접목이 되면서 뷰티 테크라는 그런 키워드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미용산업 중에서도 홈뷰티 영역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APR이라는 기업을 모셨습니다. 그 APR의 신재하 부사장님과 신재호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가 또 뷰티 회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또 자랑이죠. 저희 또 화장품 굉장한 전문가를 또 모셨습니다. 배송희 원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5월인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올해 연초에 CES라는 행사에 다녀왔었는데 그때도 저희도 부스 예, 맞습니다. 여셨죠. 근데 이제 그때 저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사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로레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레알도 이제 뷰티테크라는 용어를 좀 전면에 내세우면서 CES에 등장을 했던 게 굉장히 저는 좀 인상이 깊었었는데 혹시 로레알이 가는 방향은 이제 좀 저희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의 시선은 방향성이 약간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AI와 거기에 맞춘 개인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에너지 베이스드 디바이스, 즉 홈뷰티 디바이스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CES에서 느낀 게 로레알이 조금 더 기술적인 접목을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희도 받았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적외선으로 구현하는 헤어 디바이스 기술을 선보인 게 저희도 좀 되게 신선하고 그리고 좀 고무적으로 느껴졌었고요. 언젠가는 사업 영역에서 뷰티와 테크가 로레알을 비롯한 글로벌 회사들이 다 접점에서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조금 재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사실 APR이 생각하는 이제 홈뷰티의 미래, 이게 좀 더 궁금하고요. 오늘 일단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사실 드리고 싶은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굵직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질문을 드려볼 거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지금 굉장히 또 핫한 주제죠. 저희 또 K-뷰티에 대해서 좀 다뤄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이제 홈뷰티. 이쪽으로 이제 나눠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APR이 이제는 뭐 많이들 아시는 기업이기도 하죠. 뭐 김희선 뭐 화장품 뭐 유재석 화장품 뭐 이렇게 아시는 분도 많은데 사실 이제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이제 뭐 히어로 상품부터 이제 점점 이제 그 커져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어떤 그런 대표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이제 메디큐브를 접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메디큐브는 2016년에 런칭한 더마 브랜드였었고요. 아무래도 그동안 자사몰 위주로 시장 전개를 하다 보니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충분한 그 경험들을 해오셨었고 또 오프라인 매장 전개를 아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좀 잘 모르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디큐브는 과거 8년 동안 정말 좋은 브랜드로 성장을 했었었고요. 올해 화장품과 디바이스와 더불어서 메디큐브만 단독으로 연간 5천억의 매출을 저희는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 히어로 제품으로는 저희가 이제 10대 타겟으로 했었던 그 여드름 전용 상품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레드 토너, 레드 세럼, 레드 크림 이렇게 레드 3종 세트라는 게 있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베스트 제품이었었던 레드 이레이징 크림 그리고 현재도 베스트 제품이자 또 스테디셀러인 제로모공 패드 등의 라인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국가에서 또 B2B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베스트셀러 제품들이 국가별로 좀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제로모공 원데이 세럼이나 크림, 레드 석시닉 엑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면 해외에서는 콜라겐이나 시카패드, 딥 비타-C 패드 같은 이제 패드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글로벌 제품에서 인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지역별 선호도를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해외 매출의 비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여기 있어서 해외 사업 스토리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국 비즈니스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경험이 해외 사업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미쳤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미국과 일본과 같은 지금 현재 핫한 선도 시장 중심으로 해외 전개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중국 쪽에서 훨씬 더 KBT 브랜드들이 많이 그 시장 전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D2C 브랜드 사업 모델로 회사를 출발을 하게 됐었었고, D2C 사업 모델로 출발을 했었을 때 중국보다는 우리나라와 비즈니스 환경이 비슷한 네. 다른 선도 시장에서 D2C로 사업을 전개하는 게 조금 더 경쟁 우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다만 저희는 사업 초기 때부터 비즈니스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의 목표가 국내에서 브랜드의 펀더멘탈을 키우고 네. 이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띄운다라는 게 창업주인 김병훈 대표와 저희 경영진의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는 사업 초기 때부터 해외 진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었고, 어쨌든 2018년부터 미국, 일본, 홍콩과 같은 이제 6개 선도 국가에 해외 법인을 직접 만들고 재고를 직접 수출을 하고 그 나라에서 완전히 로컬한 방식으로 D2C 사업 모델들을 판매를 했었었고요. 네.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한국에서 D2C를 먼저 성공을 시켰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가장 먼저 그 해외 D2C를 우리나라의 KBT 기업 중에서는 먼저 시작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을 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심지어는 사드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역신장하는 바 없이 오히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해외 매출들을 더 많이 키우는 성과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한국은 사실은 3만 개가 넘는 브랜드가 지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생산 인프라, 품질,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상향평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매우 치열했었고요. 그 치열했었던 경쟁을 겪고 나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KBT 브랜드가 해외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브랜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분명히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4년 정도 D2C 사업을 국내에서 전개를 한 이후에 해외에서 D2C 인프라를 구축하자마자 각 국가에서 되게 빠르게 매출 성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7개 국가를 6년 넘게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누적된 경험들을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력하고 계시는 지역 중에 지금 미국이 가장 기여도가 크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을 좀 더 집중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해외 시장에서 미국이 특별히 더 가지는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최근에 한 작년부터 일본도 사실 일본 그 일찍 먼저 이제 네. KBT가 사랑을 받기 시작했지만 저희는 이제 작년부터 미국이 확실히 KBT 붐이 오고 있다는 걸 좀 느끼고 있었었는데 저희는 2018년에 D2C 해외 진출을 했었을 때부터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미국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얘기하기 전에 해외 진출을 할 때 저희가 D2C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들이 있었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뷰티 시장이 소비자의 인식 기준에서 충분히 성숙된 시장이어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커머스와 D2C 사업을 전개를 하다 보니까 배송과 결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선도적이고 자유로워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D2C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IT적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적합한 시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러면서도 특별히 미국이 이제 우리한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시장이 KBT가 원래는 되게 어려운 시장이었었는데 빠르게 지금 현재 K뷰티라는 키워드가 소구가 되면서 네. 열리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그 영향력이라는 건데요. 뭐 당연히 틱톡이나 메타나 유튜브 같은 소셜 플랫폼이 방대해짐에 따라서 미국에서의 성공이 영향력 차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과관계가 밀접하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KBT 어떤 제품 좋다, 메디큐브 좋다라고 그러면 중동이나 인도나 동남아 시장에서도 바로 반응이 오거든요. 네. 그런 영향의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데이터나 개별 기업 실적을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봤을 때 실제로 미국향으로 화장품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기준으로 미국 실적도 굉장히 크고, 근데 이게 저는 결과만 보니까 저희가 직접 기업에서 보시기에 K뷰티가 열리고 있다는 게 피부로 혹시 체감이 되시나요? 어떤 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번 1분기에 미국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작년도 1분기 그 동분기 비교로 됐었을 때 저희가 미국 매출이 200% 성장했습니다. 즉 3배수 정도 매출이 올랐었고, 저희도 이제 이번에 1분기 공식 그 다른 K뷰티 브랜드들의 실적을 보면서 우리 못지않게 다른 브랜드들도 미국의 네. 성과가 굉장히 좋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1분기 때 체감을 했었던 게 총 2가지가 있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3월 달에 뉴욕에서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를 열었었는데, 네. 미국에서 사실 저희가 오프라인 운영 경험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보기엔 예상외로 반응이 엄청 뜨거웠었습니다. 오픈런도 정말 치열했었고, 대기 시간도 2-3시간 넘게 저도 손님들이 사진 기다려요. 봤던 것 같아요. 네, 사람 네. 엄청 많던데. 다만 이제 거기서 저희가 느꼈었던 거는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 인종이나 인적 그 어떻게 보면 그 인종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그 동양인 분들뿐만 아니라 백인, 흑인, 히스패닉 굉장히 다양하신 분들이 그 오프라인에 찾아오시면서 이게 미국 시장에서 K뷰티가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인종, 연령층에서만 부합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직접 마케팅을 하면서 네.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K뷰티라는 키워드가 미국 내에서 소구가 되고 있다는 걸 최근에 느끼고 있었었는데, 그게 저희가 작년부터였었거든요. 네. 2017년에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서 사이트싱을 한번 해봤었는데, 그때 세포라에서 K뷰티 존이라는 게 처음으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당대에 리딩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리딩 뷰티 브랜드들이 입점했었던 거를 봤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하나의 마이너 섹터에 불과했었지 머저리티는 전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예 광고 키워드에 K뷰티라는 거를 딱 넣어주면 미국 시장에서 광고 효율도 좋고 전환율도 높게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보면서 확실히 K뷰티라는 키워드가 미국 시장 안에서 메인스트림으로 반응이 오고 있다는 걸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국내 브랜드들의 미국 1분기 성과가 저는 그걸 또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한 몇 년 동안은 당연히 이제 우리 브랜드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네. 이 K웨이브가 뷰티 시장에서도 꽤 의미 있게 연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의 최근 미국 실적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화장품 부문에서 그 제로 모공 패드가 아마존 토너 부분 1위를 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제품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아마존에서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K뷰티 연계한 마케팅 효과인지 아니면 현지화 전략인지 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좀 편할까요? 실제로 아마존에서 이제 탑딜이라는 거를 진행을 네. 했었었고, 그 탑딜을 저희가 하자마자 실시간으로 저희 제로 모공 패드가 그 토너 분류 전체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한 3일 동안 1등을 했었었고요. 저희도 어쨌든 탑딜 성과가 생각보다 되게 좋구나라는 거를 느꼈었어요. 사실 그냥 갑자기 잘 됐다라기보다도 저희가 워낙 제로 모공 패드를 자사몰을 통해 가지고 시장 전개를 오랫동안 많이 네. 했었었고, 그래서 인지도가 충분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탑딜이라는 걸 통해서 자사몰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베네핏을 아마존 채널을 통해서 공급을 했었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자사몰보다는 이제 아마존과 다양한 채널 쪽에서도 이제 미국에 있는 트래픽들을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해서 네. 활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미 잘 팔리는 제품이 미국 사람들도 좋아하는구나 굉장히 좀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히트 상품이랄까? 인기 상품 라인업들이 좀 추가되면서 앞으로 화장품 부분에서 성장이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의 화장품 부분에서의 확장 계획이 혹시 좀 어떻게 되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메틱이랑 뷰티 디바이스 사업의 고도화, 그리고 이 두 영역 간의 시너지, 요게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장의 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출시했었던 울트라튠 40.68에서 보시듯이 APR만의 혁신적인 기술이 들어가고, 또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찾는 영역, 슬로우 에이징과 관련된 뷰티 디바이스를 앞으로도 계속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여기에 APR이 갖고 있는 뷰티 전반의 이해도가 높은 기업인 걸 앞세워서 화장품도 혁신 제품을 계속 신제품으로 선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보였었던
엑소좀 샷이랑 그 다음에 제로 그 메디큐브의 젤리 네. 크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뷰티 디바이스와 화장품의 시너지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인데요. 네. 왜냐하면 같은 브랜드 유니버스 안에서 메디큐브의 화장품과 메디큐브의 뷰티 디바이스를 같은 소비자에게 이렇게 전기를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전 세계에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 부분이 또 저희 가지고 있는 이 메디큐브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각 시장에서 유력한 플랫폼들을 바탕으로 K뷰티의 영향력을 저희도 넓히고자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제2공장이 이번 5월 달에 준공이 됐는데요. 네. 주력 제품들이 이제 내재화된 생산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더 다양하게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캐파의 확장으로 더 많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의 확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더 많은 글로벌 시장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K뷰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 핫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브랜드들이 다 자기 브랜드들 잘 팔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그래서 그만큼 경쟁도 심할 것 같은데 저희 브랜드만이 내세울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브랜드의 경쟁력은 사실 너무 많아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쟁은 정말 심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정말 경쟁이 심한 국가였고요. 단일 시장 규모로 가장 크고요. 또 경쟁도 가장 심한 시장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 코로나 전까지 중국에서 5천억대 매출을 했었던 K뷰티 브랜드들은 다수 있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K뷰티가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 500억을 넘기는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미국 시장은 더 어렵고 또 더 많은 그 시간과 노력이 좀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목표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국내 제품의 경쟁력들을 끌어올리게 됐고, 이것이 또 좋은 시기를 만나고 있어서 지금 미국과 일본과 같은 시장을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PR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아무래도 현재 저희가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홈뷰티 디바이스입니다. 네.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실히 다른 경쟁 브랜드들에 비해서 제품의 기술적인 차별화가 아주 단단하게 구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접근성과 편의성, 그리고 효과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체감 성능을 구현하는 기술력이 있어서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해왔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미국이랑 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시장을 만들어내는 기업, 뷰티 디바이스 쪽에서는 저희가 현재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안티에이징과 슬로우 에이징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뷰티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해외 쪽 얘기들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미국이 또 중요하지만 미국 외에도 중요하게 보시는 시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그런 어떤 저희에도 전략적인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저희가 바라보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시장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권역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장의 특성으로도 설명할 수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 중국 본토, 홍콩,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이런 이제 아시아 시장권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일본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우리나라만큼 일단 피부 미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이고 1인당 쓰는 그 뷰티 디바이스, 뷰티 제품의 지출이 정말 많은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가 이제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의 측면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한 어떻게 네. 보면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훨씬 더 크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본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고령화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홈뷰티 디바이스의 출시 역사가 우리나라보다도 더 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메디큐브와 국내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브랜드들이 국내 시장에서 되게 많이 이제 시장에서 네. 성공 사례들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면 네. 예전에는 이제 야만이나 파나소닉 같은 일본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더 인기가 많았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일본으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요. APR 제품 같은 게 오히려 일본에 있는 로컬 브랜드들과 비교한다고 해도 네. 기술적으로 이미 상당한 그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한다고 그러면 일본 시장 안에서도 충분히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사실 그 답변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이제 국뽕이 차오른다는 굉장히 좀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잘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잠깐씩 이제 홈뷰티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 회사가 기기를 한다는 게 좀 특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저희는 홈뷰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걸까요? 저희가 2014년에 이제 창업을 했었을 때는 네, 이제 에어 쿠션 유의 제품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만드는 제품들의 패스트 팔로워 전략들을 저희가 준비한 것들도 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지나고 나서 우리만의 브랜드 그리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깨닫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뷰티 부문만으로 매출이 2천억대까지 성장을 하게 됐었었고 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더 혁신적이고 비가역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이제 피부과의 경험을 집으로 가져오면 어떨까라고 네. 하는 이제 아이디어에 도달하게 되었고 홈뷰티 디바이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으로서의 진출이 이런 고민의 그 결과 네. 라고 생각을 하지 갑자기 짜잔 하고 이렇게 나타났었던 결과는 아니었었고요. 원래 이제 이 트렌드가 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뷰티 디바이스가 잠깐 떴다가 또 이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좀 매물받고 있는 시기들이 좀 있기도 있었지만 사실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부분,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부분들은 그냥 트렌디하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시장의 니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그리고 제품의 성능적으로 소비자들의 니즈에 충분하게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시장이 없어지는 시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해서 저희끼리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고민들을 많이 계속 해오고 있었었고 제품의 체감 성능을 올려줄 수 있는 다양한 원천 기술 그리고 인프라가 우리나라의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깔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서 동석해 주신 이제 신재호 연구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훌륭한 엔지니어와 연구 개발진들을 저희가 인하우스로 모셔서 이제 자체 연구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내재화함과 동시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브랜딩과 마케팅 역량이 더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디바이스 사업에서도 저희가 빠르게 시장에서 성공을 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저희가 지금 저희의 홈뷰티 전략을 보면 그러니까 생산을 좀 내재화하시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기업을 분석하면서 이제 보면은 사실 생산을 또 내재화하는 거는 마케팅이나 유통하는 거랑 또 굉장히 다른 영역인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도 왜 생산을 내재화를 해야겠다는 그런 좀 전략적인 결정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례로 보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내재화하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네, 뭐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뷰티 디바이스 쪽에서는 아직까지 그 연구를 해야 될 부분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생산 기술을 더 고도화시키는 부분들이 네, 되게 이 시장에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생산 내재화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는 브랜드가 브랜딩과 유통에 신경을 썼었고 네, 이에 대한 경쟁력은 어느 정도 메디큐브도 확보한 상황이었었는데 이 당사가 홈뷰티 디바이스를 빠르게 시장을 키우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었던 배경은 제품이 보유하고 있었던 가격 접근성과 그리고 효과성 때문이었었고 이것은 결국에는 제품의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이 바로 결부가 되는 이슈이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앞으로 계속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생산을 구현해낼 수 있는 인프라가 더더욱 더 많이 확보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화장품의 OEM에 비해서는 아직은 인프라 규모가 저는 약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절대 쉬운 과정은 아니고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행착오들을 분명히 또 겪고는 있지만 현재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인프라나 생산 역량은 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홈뷰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좀 큰 그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사실 홈뷰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화하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명확한 그림이 아직은 산업에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뭐 미용기기의 뭐 하위 시장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거 화장품이라는 게 뭐 보완제, 보조제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저희가 보는 홈뷰티의 어떤 큰 그림은 좀 어떻게 좀 접근하고 계시고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화장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마치 그냥 X항 타입의 제품이어야 한다라는 것도 결국 그냥 우리가 인식해 놓은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디바이스가 앞으로 그냥 하나의 화장품, 뷰티 프로덕의 그냥 광의의 의미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조금 이제 정정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홈뷰티 디바이스가 의료 미용기기의 무조건 하위 호환은 아닙니다. 훨씬 더 기술이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당연히 출력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 자체가 뭐 의료기기가 먼저 도입이 된 것들도 있고요. 그 네. 도입이 된 걸 후행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도 있지만, 후행적으로 가지고 온다고 해서 반드시 하위 호환인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오히려 그 안전성과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핸디하게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술들은 훨씬 더 고도화되고, 그리고 더 만들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위 시장으로 열어지는 이유는 그 제품이 먼저 이제 의료기기 네. 쪽으로 먼저 보급이 되면서 소비자 관점에서는 의료기기가 더 먼저 좀 익숙하게 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홈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의료기기 시장에 비해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가 쉽다라는 게 좀 장점일 수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핸디하고 집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를 경험하실 수도 있고, 조만간 기술의 발전으로 그런 시대가 저희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만 보면 비용과 거리 부담을 이유로도 1년에 피부과를 몇 번 가는 거, 아니면 일주일에 집에서 네. 3-4번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프리퀀시 관점에서는 훨씬 더 홈뷰티가 세밀하게 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큰 카테고리의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네. 건, 화장품은 주로 케미컬 방식으로 어쨌든 이 우리 몸에 수분이 나가는 거를 막아주고, 그리고 좋은 영양적인 수분을 투입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걸 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안티에이징을 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기 자극과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 가지고 탄력의 유지와 그리고 뭐 보습 그리고 유지 같은 것들을 만드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 방법이냐 저 방법이냐라는 게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디바이스와 화장품을 병행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효과를 더 배가를 시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저희 그 대표 이제 그 홈뷰티 장비가 일종의 이제 부스터 제품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피부 케어를 위한 좀 장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이게 어떤 식의 제품일까요? 예, 이름이 울트라튠 40.68이라고 돼 있는 제품인데요. 40.68. 예, 40.68이 무슨 의미냐면은 이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무슨 주파수냐면은 고주파, 높을 꽂자, 그다음에 주파수 할 때 주파.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제품인데요. 처음에 기존에 저희가 했던 게 요게 부스터 프로라는 제품인데요. 네. 요거는 주로 이제 흡수를 촉진할 수 있는, 즉 기초 화장품을 바르고 화장품이 좀 더 피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인데요. 네. 근데 요거는 여러 가지 이제 모두가 같이 들어 있는 제품입니다. 네, 네. 그래서 기초 화장품도 흡수시켜주고 미세 전류로 피부를 좀 타이트닝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EMS로 근육, 얼굴의 근육, 우리가 속 피부라고 얘기하거든요. 속 피부라고 하는 부분도 탄력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에어샷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부의 각질층에다 미세한 홀을 뚫어서 좀 정리를 시켜주고, 그런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건데, 아무래도 요거를 통해서 많이 효과들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소문도 나고 저희 가장 효자 상품이 또 되게 됐고, 근데 요게 기초 화장에 아주 좋은 도움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저희 소비자분들이 많은 그 피드백을 주셨고, 네. 저희가 그거를 계속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의 니즈가 또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라고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 기초 화장을 도와주는 제품은 너무 좋았다. 네. 근데 그거 이후에 좀 더 피부과에서 또는 에스테틱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피부의 탄력과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없을까라는 니즈들이 끊임없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니즈를 분석한 결과, 아, 고주파를 많이 원하시는구나.
고주파 느낌을 워낙 또 좋아하시고 이제 고주파 네. 시장도 많이 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한 게 이 고주파 제품이었는데요. 근데 처음에 이제 소비자의 니즈가 고주파에 있었고 그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이 고주파 쪽에 좀 걸림돌이 될까 많이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답은 고주파 쪽에서 이제 이 시장이 커지지 못하는 그다음에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해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한 결과 핵심은 전용 젤이었어요. 그렇죠. 예. 예. 전용 젤이 어떤 이제 좀 불편감을 많이 가져다 줬냐면은 이게 기초 화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초 화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만족스럽게만 한 10분, 20분 흡수를 쫙 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주파 하려고 보니까는 기존에는 전용 젤이라는 게 많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전용 젤을 또 바르려고 하니까는 이게 기초 화장이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기초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고주파가 안 되겠구나라고 불편감을 많이 느끼셨고, 그러면 아, 고주파는 기초 화장 전에 해야 되는구나라고 소비자분들이 많이 인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초 화장 전에 이제 젤을 잔뜩 바르고 이 고주파 장비를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것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왜냐면 네. 비싼 이 화장품들을 또 발라서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이 젤이 묻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또 물로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잔뜩 열을 줘가지고 고주파가 콜라겐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씻느라고 이 찬물로 씻고 그러니까는 또 이게 열이 확 식어버리는 거예요. 풀링이 돼버리는 풀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래저래 기초 화장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초 화장 안 할 때 따로 이제 어느 날을 잡아서 기초 화장 한참 전에 루틴으로 하시던지 네. 뭐 이런 식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고주파에 대한 니즈는 강했는데 결국엔 젤 때문에 안 됐다. 젤 때문에 많은 불편감이 있었다라는 게 저희 고객분들의 공통된 의견이셨고, 그래서 저희가 아, 그러면 이 전용 젤이 없이 이 고주파 할 수는 없을까? 라고 이제 쳐다보니까 병원에서 고주파 장비 중에서도 전용 젤 없이 하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튠페이스라는 제품이었는데 네. 그 의료기기가 희한하게 이 젤 없이 그냥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왜 그러면 젤이 없이 할 수 있었느냐? 주파수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에 가정용 우리가 가정용으로 썼던 고주파들은 뭐 0.5메가, 그다음에 3메가 이런 제품들이 네네. 그 사이 제품들이 주류였는데 그것들은 주파수가 낮아가지고 그냥 전용 젤이 없이 그냥 일반 상태에서 하면은 전혀 느낌이 안 오거든요. 고주파 제품은 중요한 게 주파수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낮으면은 이 피부의 저항이 커져가지고 이걸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에너지가. 그래서 젤을 발라줘서 인위적으로 피부 저항을, 그러니까 피부의 어떤 그 장벽의 그 에너지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젤이 하는 건데, 그걸 그래서 인위적으로 발라줘야지만이 에너지가 그나마 전달이 됐던 거고. 근데 주파수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이 주파수 자체가 이 피부의 장벽, 그 저항을 낮춰줘요, 주파수 자체가.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고주파 제품이 고급,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주파수, 그 다음에 필요한 주파수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확실히 깨닫고 이 부분에 집중적인 연구를 했고, 그럼 가정용으로 왜 이렇게 주파수가 높은 제품이 없나 봤더니 역시 기술적인 장벽이 굉장히 높았죠. 병원에 있는 제품들은 네. 한 1억 3천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예요. 비싸죠. 네. 그거를 병원 제품을 홈용으로 가져오는 것들을 많이 시도를 우리가 하는데 결국에는 어설프게 가져오다가는 소비자분들이 만족을 못 하시죠. 굉장히 눈높이가 높으시기 때문에 어설프게 가져오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제대로 가져오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출력과 그 다음에 주파수, 특히 이제 주파수가 중요한 거죠.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젤이 없으려면은 주파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주파수를 뭐 아무거나 뭐 쓰고 싶어도 쓰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주파수라는 거는 국제적으로 너희들이 써라고 허용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 뭐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이런 것도 네. 국제적으로 정해진 것만 써야 되지. 예를 들어 저희들이 주파수가 높은 게 좋다고 그래서 뭐 97.3MHz 쓴다. 그러면은 뭐 높을수록 좋긴 하겠죠. 근데 뭐 라디오 주파수랑 겹쳐버리면은 네. 주변에서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네. 라디오가 안 들리고 뭐 치익한 이상한 소리가 들리겠죠.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주파수를 써야 되느냐? 병원에서 이미 피부과 장비에서 인정된 효과 있는 안전성이 입증된 주파수. 그게 이제 40.68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도 가장 높은 주파수고 안전성과 그 유효성이 한 10년 이상 확실하게 보증된 그 주파수를 저희가 40.68을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해결했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 이제 요 울트라 튠 40.68이 나옴으로써 드디어 이제 가정에서도 40.68메가라는 가장 좋은 주파수를 가정에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기초 화장 코스에 이 고주파라는 기기가 비로소 네.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기초 화장을 다 하시고 나서 전용제 필요 없으니까 기초 화장 하시던 거 다 이걸 흡수를 다 시키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걸로 뜨끈하게 콜라겐 관리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 화장 난 전에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좀 따뜻하게 해놓으면은 피부 온도가 높으면은 피부 흡수율이 그 화장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살짝 뭐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안 바르셔도 전혀 상관없고 그 네. 상태에서 그냥 따뜻하게 즐기시고 네. 기초 화장을 바로 하셔도 되고,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주파에 대한 가정용 제품의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네,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은 이해를 잘 했는지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이번에 나온 제품의 가장 차별화된 포인트는 일단 젤 없이도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결국 주파수 때 우리가 찾은 주파수 때였다. 그런데 이제 그 주파수를 기존의 홈뷰티들은 구현을 못했었는데 저희가 R&D를 통해서 구현을 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맞을까요? 정확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저희 홈뷰티 장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좀 공부를 해보면 홈뷰티 장비는 어느 일정 그러니까 좀 인기를 얻게 되면 따라오는 또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안전성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서 사실 또 이제 역사의 뒤쪽으로 또 흘러 들어간 장비들도 굉장히 좀 많은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좀 많이 인기를 얻게 되면 좀 그런 리스크에 좀 노출되는 게 아닐까요?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 회사도 그 관련된 리스크들을 네. 당연히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네네. 덕분에 이 때문에 어쨌든 개발 단계에서 안정성을 매우 가장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의료기기와 다르게 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으로 일반 다수의 대중들이 사용하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네네. 디바이스의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회사 내부에서는 글로벌 피부과학 연구원이라고 하는 자체 임상 연구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제품 개발 시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그 기관을 통해서 함께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번에 저희 이 울트라튠 40.68에서는 조금 더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나오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 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세요. 그 중에서도 이게 진짜 안전한 거냐, 말씀하신 그런 리스크가 없느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가 흔히 쓰이는 제품들, 이 고주파 제품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극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보를 미리 좀 알려드리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우리가 모노폴라, 유니폴라, 바이폴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우리 폴라라는 거는 이제 극성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극성이 이제 뭐 하나냐, 두 개냐, 아니면 뭐 그냥 쌍으로 있느냐, 뭐 이런 개념들인데, 네. 그냥 쉽게 보시면은 겉에서 충분히 아실 수가 있는 개념이거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부스터 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개가 쌍으로 있어서 하나만 손을 댔을 때 작동 안 하고 두 개를 동시에 대야지 작동한다. 그러면 이거 바이폴라구나. 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 그래서 바이폴라는 좀 쉽거든요. 그런데 병원에서 우리가 모노폴라라고 그래가지고 써마지 장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죠. 예, 6.78MHz. 물론 이제 그 주파수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이 되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효과 있다라고 해서 그 모노폴라에서는 사실 네. 주류가 된 주파수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손바닥보다 좀 큰 사이즈의 리턴 전극이라고 그래가지고 등판에다가 전극을 하나 깔고 이렇게 눕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든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시술하는 요 팁 부위에부터 시작해서 요 등판의 리턴 전극이라고 하는 데까지 전기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거든요. 네. 물론 이제 써마지 같이 그 팁에 절연이 된 거랑 절연이 안 되고 바로 금속이 닿는 두 가지 타입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모노폴라의 장점은 이 팁에서 몸까지 전기가 흐르는 패스를 아주 두껍게 형성을 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깊숙하게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이게 홈용으로 오게 되면은 사실 이게 등판에다가 뭔가를 붙이고 전기적인 패스를 몸을 통과해가지고 간다는 게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그렇죠. 안전상으로 굉장히 주의할 게 많은 일이거든요. 사실 또 쓰다 보면은 사람들이 또 네. 정해진 규격대로 안 쓰는 그렇죠.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는 특별히 뭐 심장 뭐 인공 심장 박동기라든지 이런 거 많이 이식한 경우에는 사실 권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충분히 좋은 효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장비를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무조건 일단 안전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노폴라 장비는 이제 가정용으로 나오지 않는 게 이제 그런 이유들이 좀 있고요. 물론 병원용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가정용 장비는 모노폴라 장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 공산품 레벨에서는 뷰티 기기에서는 그게 없고요. 그런 이유고. 그다음에 이제 유니폴라 기기가 있는데 네. 유니폴라는 우리가 튠 페이스라는 기기에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건데요. 그거는 어떤 리턴 전극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앞에 전극 뽕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걸 어디로 뭔가 전기가 흘러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흘러가느냐? 사람 몸 자체가 이제 그냥 리턴 전극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충분히 크면은 그 바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끔 하는데 그건 이제 리턴 전극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긴 하지만은 그거는 훨씬 더 많은 파워를 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가정용에서는 구현하기 쉽지가 않고 근데 이제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40.68메가라는 주파수는 무조건 유니폴라 아니냐? 네. 유니폴라만이 유전 가열, 즉 물 분자 회전시키는 그런 열 가열의 원리를 갖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은 물 분자 회전시킨다 이런 그 가열의 원리는 전적으로 주파수에 의해서 좌우되지 이게 유니폴라랑은 또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저희 부스터 프로의 네 번째 모드인 에어샷 모드가 100kHz를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네. 네. 이거는 끝에 살짝만 돼도 작동하거든요. 두 개 다 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네. 유니폴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40.68메가만 유니폴라다 그러면 100kHz는 뭡니까? 네. 0.1메가거든요. 이것도 유니폴라다. 그래서 유니폴라, 뭐 바이폴라, 모노폴라라는 거는 형태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이지 이게 결코 주파수랑은 전혀 무관하다는 거를 좀 정보를 말씀드리고요. 네. 특별히 이제 바이폴라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요게 전극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이제 바이폴라라고 해서 두 개의 전극 사이에 저희는 이제 요거가 전극 간의 간격이 다 6mm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바이폴라 같은 경우에는 깊숙이 뭐 들어가고 싶어도 주파수에 따라서 이게 깊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전극의 간격에 의해서만이 깊이가 네. 결정이 됩니다. 그럼 얼마 들어가느냐? 이 전극 간격의 절반까지가 최적의 깊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6mm로 해놓은 게 네. 절반이면 3mm잖아요. 네. 3mm가 이 진피층까지가 3mm로 우리가 보고 있죠. 그래서 3mm 안에 진피층이 집중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좋은 방식이 바로 바이폴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정용에서는 네. 요 사이로만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몸을 네. 통과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뽕이 옆에서 보면 뽕이 이렇게 삐쭉 나왔잖아요. 네. 요거는 좀 푹 들어가 있고 근데 고주파 같은 경우가 안전에 굉장히 좀 신경을 저희들이 좀 쓰느라 요 형태도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쓴 건데 네. 보통 이렇게 가정용 고주파도 안쪽으로 전극이 푹 안 들어가고 네. 플라스틱 그다음에 요 금속 이렇게 좀 단차가 적습니다. 보통 많이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젤을 전용 젤을 이제 쓰기 때문에 물론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젤이 가운데 끼면 젤이 뜨거워져요. 되게. 근데 열화상으로 찍어보면은 젤이 상당히 높은 온도로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40.68메가라는 높은 주파수를 쓰게 되면 장점이 일단 젤을 쓰지 않으니까 네. 젤이 끼지 않으니까 젤이 뜨거워질 염려도 없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주파수가 높으면 피부 저항을 낮춰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젤의 저항이나 피부 저항이라 사실 그게 그거예요. 40.68에서는. 그래서 피부 속으로 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부 속으로 온전히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높은 주파수의 그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효과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주파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설명을 너무 진짜 잘해주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너무 좀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라이트하게 좀 예. 분위기를 바꿔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또 저희 어렵게 오셨으니까 사실 또 기기를 갖고 오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기기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이 기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 홈 디바이스에 대한 네. 좀 꿀팁을 좀 드리면은 꿀팁. 우리가 이제 주름이라든지 탄력이라든지 신경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중에서 딱 네 가지만 꼽으라 그러면은 네. 여기 눈가 자글자글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나이 네. 들면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죠? 이걸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죠. 눈가 피부과에서도. 예. 쳐다볼 때 눈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눈가 이게 먼저 보이거든요. 네. 그거랑 그다음에 이 미간 주름 있죠. 네. 특히 미간 주름은 이게 화날 때 이렇게 찡그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화났다고 알고 뭐 그러는데 네. 근데 이게 나이 들어서 여기가 주름 생기면은 항상 뭐, 화나 있는. 예, 화나 있는 것처럼 너 무슨 일 있니? 뭐 화났니? 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부볼이 있죠. 이게 나이가 들면은 이게 처져요, 자꾸. 맞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턱선 여기도 네. 처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젊을 때는 이게 신부볼이라든지 특히 턱선이라든지 네. 여기가 얼굴 형태를 되게 네. 좌우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젊을 때는 여기가 살이 쫙 올라와 있으니까 탱탱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역삼각형이라고 그러죠. 네. 역삼각형. 네. 여기가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네.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근데 나이가 들면은 여기하고 그 신부볼하고 턱선이 처지면은 어떻게 네. 되죠? 역삼각형이 정삼각형으로 바뀝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생기는 정삼각형을 역삼각형으로 바꿔 주시려면은 네. 디바이스를 어떤 거든 디바이스는 마찬가지죠. 디바이스 쓸 때 막 이렇게 막 하지 마시고 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기왕 쓰실 때 바깥으로 위로 아, 위쪽 바깥으로 중력과 예, 반대 방향. 예, 나는 이제부터 역삼각형을 만들 거야 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네. 이렇게 해주시는 네. 게 좋습니다. 네. 그걸 한번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꿀팁이네요. 네. 네. 아, 그러면 사실 지금 뭐 이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기기를 이제 미용 기기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고주파의 이제 기전이나 아니면 원리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거는 이제 체내의 이제 어떤 콜라겐 제합성을 이제 네. 유도하거나 혹은 이제 마치 우리가 이제 근비대를 일으킬 때처럼 이제 손상을 시켜서 그렇죠.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제 더 타이트닝을 유도하거나 이제 이런 기전인데 맞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라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물컵을 아주 잘 갖다 놓으셨어요. 네, 근데 콜라겐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물기둥이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여기 물이 들어 있는데 네, 우리 피부의 콜라겐도 흡사 이 물기둥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물잔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물을 가다 놓는 게 콜라겐 기둥들이고 근데 이 콜라겐을 서로 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물기둥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기둥들이 딱딱하게 붙어 있으면은 네. 피부가 또 딱딱해요. 그래서 요거를 물렁물렁하게 스프링 구조로 붙여져 있는 게 이제 엘라스틴이라고 얘기하는 구조고 그 다음에 콜라겐 안에는 또 그러면 이런 물기둥인데 그럼 진짜 이런 물이 들었냐? 그건 아니고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히알루론산이라는 그렇죠. 예,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필러에 많이 쓰이는. 많이 쓰는 네. 그 물질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물기둥이 결국엔 히알루론산을 잡고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 이 고주파는 이 물기둥 콜라겐이 잡고 있는 이 물기둥을 자꾸 네네. 자극을 열 자극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니까는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열 자극을 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고주파로 가지고 네. 직접적으로 물 분자를 회전시키는 그런 높은 주파수를 주면은 이 콜라겐 안에 있는 물기둥이 막 움직이면서 네, 열을 발생시킨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고주파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좀 페어링이 되는 좋은 화장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기존에 전용제를 저희는 안 쓰니까요. 그렇죠. 예, 그 경우에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열이 식으면 좀 안 되니까 네, 차가운 것들 말고요. 그러니까 화장품에 넣어놓고 쓰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패드 종류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물이 많이 들어있는 거. 그건 네. 아무래도 물이 좀 증발하면서 열도 많이 뺏어가니까 그런 거보다는 약간 지용성 기름 종류. 그러니까는 크림 종류가 좋겠죠. 네, 특별히 뭐 어차피 콜라겐 합성을 위한 거니까 콜라겐 크림 이런 거 쓰시면은 열도 많이 안 뺏기고 콜라겐 흡수도 되면서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거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고주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미세전류까지 같이 나오는데 네. 미세전류도 콜라겐이 굉장히 좋거든요. 미세전류는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콜라겐 안에 콜라겐 자체가 이제 섬유화사포라는 것이 자꾸 이제 일을 해가지고 콜라겐을 만들어내는데 그 섬유화사포에 에너지를 주는 ATP라는 게 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에너지를 공급을 해줄 수 있는 화장품들이 요즘에 나와요. 그래서 네. 화장품 중에서 직접적으로 뭐 어려우니까는 뭐 저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하이드로크레아틴, 그다음에 네. 아쿠아포린 요런 네. 성분들이 요런 그 피부 구성 세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에너지를 준다. 그래서 그냥 화장품 보시면 그냥 에너지를 주는 화장품이다라고 돼 있으면은 다 이런 ATP를 건드려주는 제품이에요. 네, 그런 거랑 또 같이 쓰시면은 고주파, 미세전류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랑 굉장히 페어링이 좋겠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경쟁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사실 홈뷰티를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좀 경쟁자라고 하면은 야만? 요 정도 업체가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좀 해외 쪽에서 좀 이렇게 저희가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업체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해외에서 글로벌하게 홈뷰티 쪽으로 의미 있는 실적을 내는 업체들이 스웨덴 같은 경우 포레오, 네. 우리가 진동 클렌저라고 그러죠. 진동 클렌저라는 것 자체를 탄생시킨 그 어. 업체죠. 그래서 포레오라는 업체가 뭐 지금까지 한 네. 16억 개를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굉장히 그쪽으로는 잘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일본의 야만. 네. 야만은 그 고주파 쪽에 좀 강점을 많이 갖고 있고 네네. 그래서 고주파 쪽으로는 한 25년 이상 꾸준하게 하고 있으면서 고주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올인원 기기들을 잘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브라운 같은 경우는 이제 다국적 기업이죠. 근데 IPL 뭐 제목이죠. 이런 걸 위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좀 잘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저희는 부스터, 즉 화장품 흡수를 촉진하기 위한 부스터 요 카테고리에서 저희가 좀 제일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각자 그런 그 히트 아이템들을 중심으로 이제 네.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포레오도 마찬가지고 야만도 마찬가지고 다들 그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핵심 역량의 제품들 이외에 그 기술 확장들을 계속 좀 하고 있는 상태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네. 부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주파 여러 가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접점들이 서로 이제 부딪힐 상황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 상황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기술의 혁신성도 중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어떤 효능감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주느냐 그 부분을 네네.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희가 또 의료기기 진출 계획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얘기를 다 들어보면 어느 정도 충분히 결이 같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화장품 회사가 홈뷰티를 하다가 의료기기를 한다고? 약간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이 의료기기를 진출하는 건 좀 어떤 차원의 좀 전략이나 그림일까요? 일단 사업적인 판단으로 또 네.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저희는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저희의 가장 주력 사업 모델이고요. 네. 저희는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그 미용용 의료기기 시장보다 앞으로 3배에서 5배 정도 더 커질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어쨌든 안티에이징과 슬로우 에이징이라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사실 네. 선도 시장을 중심으로 쫙 퍼질 수밖에 없는데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피부과가 많이 있지만 사실 그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외한 다른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오히려 그런 이제 의료 시술을 할 수 있는 피부과의 개수가 네. 훨씬 더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근성과 편의성, 가격 경쟁력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땐 여전히 저희는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더 클 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신재호 대표님과 필두로 저희가 다양한 대학교의 연구기관들과 네. 산학 협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R&D 파이프라인을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는 의료기기를 거치지 않고서는 홈뷰티 디바이스로 개발하기 어려운 그런 신기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일부의 기술들은 어떤 기술의 결과물이 이거는 의료기기 시장에 더 적합하겠다, 어떤 결과물은 홈뷰티 쪽에 더 적합하겠다, 이런 것들을 나눠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연관성도 있고 충분히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구되는 것들을 바탕으로 일부는 의료기기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일부는 홈뷰티 시장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그림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다른 방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미용용 이제 의료기기는 사실 EBD라고 이제 네. 불리면서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예. 미용에 효과를 내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알려져 있는 결국은 에너지원을 뭘로 쓸 거냐가 이제 피부 미용 기기의 이제 관건인데, 예. 그럼 지금 알려진 거는 사실상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고주파나 뭐 초음파, 레이저, 뭐 몇 가지 카테고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이제 진출하고자 하는 의료기기도 일종의 이제 이쪽 카테고리가 될까요?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서 저희가 좀 R&D를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 EBD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네. 표현을 하는데 에너지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영원한 사실 숙제인 것 같고, 근데 지금까지 에너지원이라는 건 사실 전기 에너지가 메인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피부에다 공급하는 게 뭐 네. 저주파도 있고 중주파도 있고 고주파도 있고 이런 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거고,
또 다른 게 전기를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매개체를 네. 통해서 바꿔주는 거죠. 그게 초음파고요. 네. 초음파 트랜스듀서를 통해서 전기가 진동과 열로 바뀌어지는 게 초음파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저에다 쏘면 그게 전기가 이제 빛으로 가는 에너지가 돼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뭐 에너지가 있을까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이제 플라즈마 쪽이 있고요. 플라즈마는 뭐 제4의 물질이다 그래서 네. 뭐 고체, 액체, 기체, 그 다음에 플라즈마. 근데 이제 플라즈마가 의료용으로는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많은 영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수술할 때도 쓰고요, 상처 회복에도 쓰고 다양하게 정말 좋은 효과가 있는데, 다만 이게 가정용으로는 지금은 사실상 퇴출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플라즈마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의료용에서 쓰는 플라즈마를 가정용으로 가져올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오존이거든요. 그래서 오존은 뭐 우리가 밖에 뭐 0.05 네. ppm만 나오면 경보도 뜨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가정용으로는 그래서 들어왔다가 사실상 사라진 네. 케이스가 되겠고, 그다음에 저는 레이저도 아직까지는 가정용으로는, 물론 의료기기에서는 인정이 되지만요, 가정용 의료기기도 뭐 당연히 레이저는 되지만 일반 의료기기가 아닌 상태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위험성이 있어서 레이저는 좀 덜 들어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그런 장비들이 결국에는 뭐 레이저, 고주파, 그다음에 초음파 요 세 가지가 네. 시장에서는 메인이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가정용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계속 좀 연구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뭐 그런 거를 추구를 할 때 저희도 이제 장비 진출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는데, 이 세 가지에서 사실 벗어나기가 좀 어렵고, 근데 저희는 레이저보다는 그래도 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다음에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분야가 초음파, 그다음에 고주파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고주파랑 초음파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은 어쨌든 저희는 이 홈 쪽의 연기가 될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요번에 4.68도 뭐 그런 일환에서 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초음파도 마찬가지로 가정용과 연계될 수 있는 좋은 기술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되도록이면 원천 기술들을 좀 저희가 해보려고요. 네. 예, 카피하고 뭐 맨날 또 때마다 시마다 특허 이슈에 걸리고 이런 거 말고, 정말 그런 특허 이슈에서 조금 자유롭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야 코리아라는 데서 지금까지 뭐 많이 네. 잘 하시지만은 네. 이제 원천 기술이라는 게 드디어 코리아에서 나왔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한 그 원천 의료 기술들을 중심으로 전략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결국은 홈뷰티로 갈 수 있는 의료기기를 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고주파나 초음파로 이제 압축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네네. 그럼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 그 다음 신제품 모델이 그려지네요. 그러면 다음은 당연히 초음파 제품이겠네요. 맞나요? 예, 그거는 뭐 예측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초음파도 뭐 일단 갈바닉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갈바닉의 그런 역사의 흐름이 어떤 초음파에 그대로 좀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 갈바닉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좀 정체되어 있던 게 뭐 잘 들어가지가 않고, 뭐 비타민 C만 제한적으로 들어가고 네. 이런 것 때문에 형성이 안 되다가 부스터라는 카테고리가 나오고 나서 이 화장품 쪽이 이제 대체가 된 거죠, 갈바닉을. 그쵸. 근데 초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저가 중심의 어떤 마사지 컨셉의 초음파만 중심으로 시장이, 그것도 한 20-30년 형성돼 있다가 네. 근래 한 5-6년 전부터는 하이프라고 그래가지고 집중 초음파가 네네. 가정에 보급이 되면서 네. 이 초음파 시장도 확 커온 거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에스테, 그다음에 피부과에서 그 하이프가 의미 있는 굉장히 실적을 내고 사람들이 효과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정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오게 된 거고, 거기에서 이제 초음파가 하이프로 굉장히 꽃을 피웠지만은 이제 뭐 5-6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그래서 사람들이, 소비자분들이 많은 인식을 갖게 되었고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또 니즈가 생겼다고 저희는 판단을 네. 했어요. 하이프만 하더라도. 그래서 다양한 그 니즈에 맞춰서 저희도 그 하이프 쪽을 관심을 이제 갖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하이프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뭐 여러 가지 니즈도 있을 수 있겠고,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들 좀 담아가지고 네. 한번 저희들이 도전을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에서 왜 디바이스나 혹은 의료기기까지 가려고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 화장품에서 이 비가역적인 수요를 창출해 내느냐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서 결국 이게 홈뷰티로 가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홈뷰티를 더 잘하기 위해서 기기까지도 가겠다. 이제 일종의 큰 그림을 꾸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좀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사실 디지털 헬스 백과사전이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디지털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은 사실 피부과를 가던 그거를 이제 구현한 홈뷰티 제품이던 소위 일종의 이제 노가다를 해야 되는 아하, 이제 그쵸. 굉장히 이제 노동력을 요하는 음. 그 제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하시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모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회사는 이제 핸즈프리라는 제품을 만들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이런 쪽에서 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혹시 미래의 셋이라 그런지 미래를 잘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네. 핸드프리라고 그래가지고 네. 핸드프리 이제 손 안 되는 거잖아요. 핸드가 네. 프리하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함정이 사실은 좀 있어요. 핸드프리라는 컨셉에 대해서. 그 핸드프리가 그냥 손만 안 대고 그냥 편하게 있다. 이 컨셉이 절대 아니고요. 핸드프리를 하려면 정말 더 많은 기술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그런 미국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제품들이 그냥 핸즈프리로 계속 변환돼서 나오고 있어요. 로버트도 막 네네. 넣으려고 그러고. 근데 병원에서 우리 원장님들이 시술을 하실 때 굉장히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굉장한 노하우로 이 환자분에게 시술을 네, 네. 잘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거 손을 떼고 환자분한테 뭔가 그냥 덜컥 벨트만 채워가지고 신경을 원장님들이 안 쓰시려면은 정말 거기에 안전 기능들이 제대로 많이 들어갔어야 되고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고주파다 그러면은 열이잖아요, 고주파는. 그렇죠. 근데 원장님들은 그 감이 있으셔가지고 얼굴이 좀 빨개진 홍조가 나타난다 이런 거 보시면은 딱딱 이제 에너지를 조절하시거든요. 근데 핸즈프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걸 누군가가 대신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온도 센서 그 온도 센서도 아주 뭐 느리게 읽으면 안 되고 그때그때 빨리 좀 캐치를 해야 되고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제대로 빨리 아주 정밀하게 조절 안 하면은 네.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미래는 핸즈프리 형태의 로봇 컨셉으로 가는 게 분명히 맞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안전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안전성만 있는 게 아니라 편하고 안전한데 효과 없으면 누구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직접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얘가. 근데 그러면서 이게 경제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차라리 그냥 사람이 하는 게 그냥 싸지. 네. 뭐 장비가 비싸거나 맞습니다. 뭐 소모품이 엄청 들어가면 맞습니다. 이게 네. 또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로봇 수술기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세 가지 박자가 다 맞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이제 핸드프리 쪽으로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런 쪽을 위해서 좀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경제성을 갖추고 그다음에 더 효과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을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경쟁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아까 경쟁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답변을 주실 때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원래는 여기가 주력 제품이 서로 달랐다. 그런데 이 주력 제품에서 나아가서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 기억에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영역에 있더라도 경쟁이 겹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사실 피부 미용 쪽에서도 지금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토탈 솔루션으로 가는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홈뷰티 쪽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미용기기뿐만 아니라 뷰티 산업에서 되게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제 뷰티 한 브랜드가 모든 섹터와 모든 카테고리를 독점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트렌드가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업 구조가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뷰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좀 뷰티 그냥 화장품과는 좀 더 다르게 내구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이노가닉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좀 더 다른 접근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테슬라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도요타 같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과 사실 또 더 결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개의 회사에서 카테고리를 더 확장을 하고 그 안에서 더 라인업들을 확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뷰티와는 다르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자세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그러면 APR이 꿈꾸는 이제 뷰티 산업의 미래는 좀 어떤 모습일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PR이 꿈꾸는 뷰티 산업의 미래는요, 혁신 제품을 만들고 글로벌로 띄우고 네, 그리고 소비자들을 그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락인을 시키고 네, 마지막으로는 뷰티 업계에서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게 저희의 네. 목표입니다. 일단 디바이스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APR의 메디큐브는 피부과의 경험을 훨씬 더 저렴한 가격과 그리고 높은 접근성으로 피부과에서의 경험을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의 꿈이고요. 뷰티 디바이스를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보급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뷰티를 잘하는 뷰티 전문 기업으로서 화장품뿐만 아니라 뷰티 디바이스 그리고 그 이상을 노리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회사들 중에서도 가장 리딩 컴퍼니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앞으로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R&D도 투자하고 그다음에 역량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마케팅과 유통 쪽에서도 더 공격적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APR의 앞으로의 행보를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 이번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그 APR 측하고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좀 굉장히 이제 그 인상 깊었던 그 APR 쪽에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이게 나중에 보더라도 좀 이렇게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게 이제 제가 이 코너를 하고 있는 그 방향과 굉장히 부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재밌게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또 홈뷰티와 그리고 K뷰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투자 판단에 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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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